그러면 이제 부동산에 이은 두 번째 키워드도 좀 살펴볼 텐데요. IB 세무입니다. 유정희 의원님, 그 인사하실 때 안정적으로 자산을 불리는 방법을 좀 소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 부분이 되게 궁금하긴 한데 그 전에 IB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IB는 기업이 자금을 조달, 또 투자, 합병, 매각할 때 중개하는 역할을 통칭해서 말하고 있고요. 쉽게 단순화해서 설명을 드리면 상업은행 같은 경우는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유치해서 예금을 바탕으로 해서 그 자금 수요가 있는 기업에게 대출을 해주잖아요. 이러한 방식의 간접금융 형태를 띈다고 하면 IB는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직접금융 형태입니다. 준비해 주신 화면을 보니까 차이를 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직접 금융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투자처에 대한 리스크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외에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을 좀 있으면은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초보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직접 지분에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우량 기업의 메자닌에 투자하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메자닌을 설명을 드리면 이탈리아 용어고요. 그 1층과 2층의 중간층을 얘기합니다. 보통 중간 수익 또 중간 리스크에 있는 투자처고요. 대표적으로 전환사채가 있고요. 전환사채는 주가가 오르게 되면 주식으로 전환해서 수익을 향유하면 되고요. 만약에 예상과 다르게 주가가 하락했다 하면 사채처럼 원금 그리고 때로는 일부 이자를 수취하는 형태로 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우리가 메자닌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그 투자하는 방식이 어떻냐면 보통 10개 정도 기업에 블라인드로 투자를 합니다.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두세 개가 그 성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세 개 수익률이 전체 수익률을 끌어올려서 한 20-30% 수익률 정도 보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가 어떤 특정 기업에 지분을 투자해가지고 성공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지분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재무가 탄탄한 그 우량 기업이 발행한 그 메자닌, 특히 전환사채에 투자하시면 그 원금 회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방은 막혀 있고 상방은 열려 있는 안정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브릿지론 또 말씀을 해주셨고 방금 이제 메자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개인 고객들은 이제 은행 창구에 가서 이 두 가지 상품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적이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은행에서 이 두 가지 상품이 실제로 가입이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그 주위에 있는 지점에 방문을 하시게 되면 그런 종류의 투자를 권유받아 본 적이 없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상품은 보통 사무로 운용이 되고요. 또 49인 이내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투자 최저 금액도 적게는 1억에서 3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통해서 가입을 할 수 있냐면 담당 PB가 있는 그 신한은행 PWM 센터. 여기 여의도 센터 같은 곳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 보통 PWM 센터에서 PB팀장이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설립 위원님도 세무 전문가로서 유정희 위원님과 같은 팀으로 일하고 계신데요.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에서 가업승계를 담당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업승계라는 거는 사실 말 그대로 우리 집이 하고 있는 그 일을 물려받는 걸 뜻하고요. 저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제 각종 세무적인 이슈들을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업을 물려받으려고 하다 보면은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절세 포인트를 찾아드린다든지 아니면 승계를 조금 원활하기 위한 다른 이제 방법들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만약에 내가 그 가업을 물려받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 가업 사실 어디 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외부에다가 팔기도 해야 할 텐데 그런 파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세무적인 지원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조언들을 드리는 역할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분이서 같이 일하시는 이유가 좀 있었네요. 네, 그렇죠. 최근에는 이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이어지면서 기업 승계형 M&A에 대한 관심도 좀 많고 진행도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업 승계형 M&A는 어떤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을 탄탄하게 일구신 그 대표님 자녀들 경우에는 보통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보통 뭐 한 500억 이하 스몰 사이즈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자녀분들이 그 승계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제3자에게 회사를 매각하고 현금으로 물려주는 방법을 택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바로 기업승계형 M&A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도 이런 게 좀 활성화돼 있을까요? 사실은 일본도 전통을 굉장히 중시하는 나라라서 가업 승계가 굉장히 보편적이었는데, 최근에는 가업 승계가 잘 안 이루어지면서 제3자한테 매각하거나 심지어 좀 폐업하는 사례도 많이 속출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본의 경우가 스몰 사이즈의 기업승계형 M&A가 활성화되어 있는 대표적인 나라고요. 노령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본 전성기 산업을 이끄신 분들이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되셨는데 대거 은퇴를 앞두고 있고, 자녀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후계 구도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노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앞으로 기업승계형 M&A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본의 메가뱅크 같은 경우에도 중소기업 M&A를 주선하는 업에 앞다투어 뛰어들고 있고요. 신한은행에서도 회사 매각 니즈가 있는 대표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각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한평생을 바친 사업체를 자녀분들에게 물려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기업 승계형 M&A가 약간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방금 상속세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정도로 이제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게 세부담이 큰지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나라 최고 세율을 보면은 최고 현재 50%까지 제정돼 있거든요. 기업 주식에 대해서 20% 할증까지 이제 붙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실제 이제 실효세율이 거의 60%에 육박한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까지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세율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전략이 정말 중요하다. 어떤 식으로 상속을 받을지 계획을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상속세, 그러니까 삼성과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오뚜기와 같은 상속세에도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기도 했었고요. 꼭 그 정도 규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공적으로 어느 정도 자산을 일구신 분들의 경우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상속세나 증여세에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세법 개정안에 이 상속세 관련된 것들도 좀 올라가 있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좀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세법 개정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세법 개정안에 발표된 내용 중에서 혹시 상속 증여 관련해 가지고 눈여겨봐야 될 내용들이 있을까요? 20몇 년 만에 드디어 이제 상속세율이 상속증여세율이 개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 최고세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 세율인데, 이거를 40%까지 낮추겠다라고 밝혔거든요. 10%나 이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건 굉장히 큰 혜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속세 기본 공제도 이제 확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이제 자녀당 5천만 원 정도 공제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현재 거의 10배인 자녀 한 사람당 5억 원까지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녀가 2분이시고 배우자까지 살아계시다, 이런 경우에는 17억까지 상속세를 안 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산층에 대한 지원이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속 증여세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세법 개정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은행에서 정말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씩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자금 여유가 좀 있으신 고객이라면 여전히 스테디셀러라고 불리는 강남 지역에서 입지 좋은 물건을 사셔가지고 쭉 기다리시는 그런 투자 방법이 여전히 유효해 보이는데요. 자금에 좀 한계가 있으신 분들은 그 외 지역에서 이제 중심 상권 쪽으로 좀 매입을 하셔가지고 기다리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내 부동산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시야를 좀 더 넓혀서 해외 부동산 투자로도 얼마든지 요즘에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쪽으로도 투자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가 고객님의 투자 검토에 있어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좀 의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금은 자산을 지킬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수익 내봤자 이제 40%, 50% 세금 내고 나면은 자산 증대는 사실 어려워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를 이어서까지 자산 증식을 위해서는 세금 공부를 정말 스스로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해 보시고 자녀분들에게까지 원활한 승계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시장의 경우에는 똑같은 상황을 놓고서도 어떤 사람은 가격이 더 오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을 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변화하는 시장의 상황을 딱 맞춰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인의 목적과 자금 여력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하고 내가 그 부동산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시기와 상관없이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구입을 결정하시는 것도 항상 매식이 좋은 기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이 풀리면서 그 비상장 투자했던 것들이 IPO로 그 대박이 났었죠. 그렇게 되면서 리스크에 굉장히 둔감해졌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또 금리가 오르면서 자산 가치가 빠르게 내려가고 또 자금 조달에 그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늘어났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고통을 겪는 개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장에는 항상 업다운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초보 투자자는 꼭 신한은행 PWM 센터를 통해서 상담을 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각 분야별 이슈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프리패스!